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후회를 자주 하시나요? 후회를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마르셀 질렌베르그에 따르면 후회라는 감정에는 미래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수로부터 배우고 나 자신과 주변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고 미래에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경험이 바로 후회라는 건데요. 특히 후회를 미리 느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상된 후회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지금 내가 참지 않고 나섰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죠. 잠시나마 미래로 가서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거죠. 후회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후회를 미리 당겨다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7월 27일 목요일 성공이해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최근에 증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겁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또 누군가는 아이고 배야 부러워하고 있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종의 두려운 감정까지도 들 때가 있는데요. 내가 너무 놓친 것 아닌가? 남들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만 없지? 나만 빼고 다들 부자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 이 알파벳 머리 글자를 하나씩 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렵죠? 우리 9973님이 FOMC라고 보내주셨네. 안타깝다. 한장 FOMC 저희가 2부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Fear of missing out. 이 현상 혹은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요. 힌트를 저희가 그래서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객관식. 1번 포모 증후군, 2번 새집 증후군. 남들 새집 사면은 좀 박탈감 느끼기도 해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계속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란 기자 오늘 아이템은요? 역시 떠들 때가 고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2차 전지주의 질주를 언급드렸는데요. 네. 어제는 2차 전지주가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거래 대금만 62조로 역대급이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주식들이 하루 사이에 30%가 넘게 등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을 원래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대 실적을 낸 현대차 주가가 왜 제자리일까요? 두 번째는 오늘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렇지만 반환 보증 의무 가입 등 보완책을 병행해서 다른 추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염현석 기자 아이템은요? 네, 저는 코로나와 네옴시티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 관리를 독감처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또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알아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의 미래도시 네옴시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네. 공사 비용만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40조 원인데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고란 기자에게 마이크 갑니다. 어저께 그야말로 2차 전지 관련주들 폭등 장세 이야기를 했고
오후부터는 뭐 그냥 폭락 장소로 돌변을 했던데 롤러코스터였는데 와 오늘도 장난이 아니네요. 야, 오늘도 지금 변동폭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가 아침에 클릭하자마자 보니까 이 금양 같은 경우에 한 7%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2%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분 사이에 거의 위아래로 20%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피로 BM도 초반에 시작은 마이너스 1%뭐 이렇게 작았는데 점점 하락폭을 늘리다가 아까 마이너스 11%까지 벌어지는 걸 봤는데 좀 다시 또 올라오고요. 와, 지금 뭐 혼란합니다. 정말. 네. 네. 이 2차 전지가 이 돌연 가파르게 어제 급락을 했어요. 오전만 해도 이들 종목이 4거래일째 오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장중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6% 넘게 치솟았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하지만 갑자기 오후 들어서 하락세로 전환한 건데요. 그래서 보자면 어제 하루 동안 포스코 퓨처엠은 24.6%, 포스코 홀딩스는 21.6%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장중 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는 하루 만에 20% 이상 손실이 난 것 같은데요.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현재 기준 5% 넘게, 포스코 퓨처엠은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2위 종목인 에코프로빔, 에코프로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오후 1시쯤에요. 각각 58만 4천 원, 153만 9천 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저는 신고가만 봤거든요. 근데 몇십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 가격을 제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 하락률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26% 넘었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각각 6%, 6.7%,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매도 주체가 개인입니다. 이 개인이 에코프로 BM을 1,515억 원, 에코프로는 2,91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에코프로 BM은 3,016억 원, 에코프로는 1,395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락이 설명이 안 돼가지고 뭔가 뭐 작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요. 수급 상황만 놓고 보자면 차익 실현 매물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코스닥 거래 대금, 거래량 별로 없는 날에는 한 4조, 5조 원 정도만 거래되는 날도 있거든요. 하루 전체 코스닥 거래량이.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4조 원을 넘었던 엄청난 하루였습니다. 이미정 님이 어제 2차 전지 너무 사고 싶은 거 관련주 참았는데 장 끝날 때 보니까 안 산 게 다행이었더라고요 해주셨고 4866님 남편이 이틀 전에 배 아파하다가 그 주식을 샀어요. 어제 바로 손절했습니다. 저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 중입니다. 라고. 아이고, 그렇죠. 저마다 이제 투자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될 텐데 아무튼 뭐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이 내리고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변동성 커지면서 거래 대금이 전반적으로 폭발을 했죠. 코스피, 코스닥 합치니까 62조 2천억.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언제냐? 2021년 1월 11일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시중에 유동성 넘쳐났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때 64조 8천억 정도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고요.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면 역대 거래대금 3위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만 보면 어제 26조 2천억이었거든요. 어제가 역대 최대입니다. 코스닥만 놓고 코스닥은 보자면. 26조 원 넘게 어제 거래가 됐고 코스피랑 합치면 62조 원 넘게 어제 거래가 됐고.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은 거래량도 폭발하면서 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냐라고 보면은요. 이 수급이 일부 2차 전지 종목으로만 쏠렸습니다. 어제 전체 코스피 하락 종목 수가 875개, 역대 10일이었고요. 코스닥은 1,480개로 역대 1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뭔가 금융위기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다. 네.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너무 크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궁금들 했는데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로 쏠린 수급 폭풍이 증시를 강타했다. 너무 쏠림 현상이 심했다라는 거고요. 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또 반대 매매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급등락한 에코프로비엔과 LS 일렉트릭은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네. 코스닥에서 어저께 1,480개가 하락. 뭐 엄청난 금융 위기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역대 최대 가장 많은 종목이 하락한 어제 하루였습니다. 어저께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아주 좋은 실적이었는데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게요. 2분기 기준으로 4조 2,379억 원,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고요. 3분기째 세계 분기째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상장사 연간 영업이익 현대차가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넘게 늘었고요. 2분기 글로벌 판매량 역시 105만 9,700대로 전년 동기보다 8.5%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냐라고 보자면요. 국내외에서 비싼 차가 잘 팔렸고요. 네. 여기에 상승한 환율 효과도 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주들 뭐 생각만큼 주가가 좀 오르지는 못했어요. 네. 사실 주가가 별로입니다. 네. 사실 전날 0.9% 하락한 19만 8,700원이었고요. 시가총액 순위도 포스코 퓨처엠에 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는 보자면 그냥 보합권이에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그 모양일까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 이 증시에서는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라고 말들 합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뭐다? 실적이 피크아웃이구나. 그러니까 최고점을 통과하고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겠네 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증권가는 그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서의 가치는 저평가돼 있어서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방금 전에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6,685억 원. 지난번에 발표한 잠정 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95%가 줄었습니다. 주가는 현재 삼성전자가 7만 원 딱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예. 0.4% 정도 오른 강보합권에 있는 삼성전자 주가고요. 자, 염현석 기자. 네. 우선은 코로나 관련 소식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저도 해봅니다. 네, 7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요. 코로나19 확진자가 25만 3,800여 명입니다. 네. 전주 대비 35%나 늘었다고 합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요.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19일, 그러니까 엊그저께 지난주 토요일과 주말 같은 데 보면 확진자가 44만 7천 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숫자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큰 숫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확진자가 엄청 늘었는데요. 지난주 60세 이상 확진자 수를 보면요. 6만 7천여 명입니다. 네. 일주일 전보다 44%나 늘었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중증화율, 치명률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요. 네. 각각 0.1%, 0.03%로 유행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함께 진단키트 판매량도 엄청 늘었는데요. CU나 GS 등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달 18일에서 24일 기준 자가진단 키트 매출은요. 직전주보다 35% 넘게 증가했습니다. 진단키트 말고 최근 수개월간 줄곧 감소하던 마스크 매출도요. 이달 들어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8일부터 24일 기준으로 보면요. 직전주 대비 14%나 마스크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러게요. 주변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 다시 걸렸다는 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부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8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갑니다. 질병관리청이 고시 개정안을 통해 행정 예고를 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요.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방안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예, 뜻하는 2급 감염병입니다. 이를 4급으로 낮추면요. 인플루엔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독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족구가 이 병행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수족구 정도로 이제 낮춘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정부가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지난 3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친 이런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로드맵 발표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로드맵상 완전한 2단계에 해당을 합니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를요. 한 내년 4월쯤 선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3년 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도 의료 체계, 방역 체계는 네.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한다는 거면 네. 우리 일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우선 검사와 치료비가 대부분 자부담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의료보험은 적용이 되지만요. 우리가 독감 검사하고 치료할 때 다 자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검사하거나 치료할 때 직접 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인공호흡기나 인공 심폐장치 우리가 에크모라고 하죠. 이거 그리고 고유량 산소요법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이렇게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요. 당분간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치료제랑 예방 접종 지원도 일단은 유지가 됩니다. 또 현재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그러니까 요양원 등 이런 요양시설 등 같은 이런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는요. 아직 실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요. 이제 2단계가 되면 이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착용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네. 또 병원 운용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입원이나 이런 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자율 입원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공고는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코란 기자에게 갑니다. 역전세난 문제 때문에 막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좀 풀었죠. 그게 오늘부터 적용되나요? 네. 1년간 동안이고요. 1년 동안이고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대해서만입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대책을 왜 내놨냐? 일각에서는 집주인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서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집주인 위한 정책 아닙니다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지만 대상을 좀 까다롭게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완화를 해주냐. 보통 우리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대해서만 총부채 상환 비율 DTI 60%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따집니다. 근데 DTI는 주택담보대출 빼고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더 느슨한 규제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에 30년 만기로 대출받았다라고 하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약 1억 7,50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그리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완화된 대출 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금액을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에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이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에 입주해야 하고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어차피 전세 끼고 집 산 사람들, 갭 투자한 사람들을 정부가 너무 도와주는 것 아니냐. 나아가서 갭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서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게 지난 3일이거든요. 이 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권 가운데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네. 그 지원 과정에서요. 집주인이 대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대출을 실행하면 은행이 세입자한테 직접 지급합니다.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에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가 됩니다. 만약에 주택 구입이 적발된다라고 하면 대출 전액을 회수하고요. 3년간 주택담보대출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대출도 집주인에게 바로 넣어주듯이 네, 이 맞습니다. 반환 보증금 대출도 세입자에게 바로 은행에 넣어주는. 근데 또 이렇게 대출 규제 풀어주면
다음 세입자한테 폭탄을 떠넘긴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 풀어줘서 결과적으로는 집주인이 집을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뭐냐? 이렇게 띄워진 집값을 계속 받쳐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 세입자한테 폭탄 떠넘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합니다. 세입자 보호 조치가 뭐냐?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이 보험이요. 세입자가 들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게 집주인이 들어서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네. 받았으니까 집주인도 뭔가 맞습니다. 더 성실하게 하시라. 네네. 은행은 이 특약이 이행된다라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을 하고요. 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보증료가 한 연 0.1에서 0.2% 정도 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 가능하고요. 집주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이것도 다음 달 출시가 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여러 또 보완책들을 같이 마련을 했네요. 자, 현민석 기자. 네.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하겠다는 네옴시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특히 건설 기업들에게 이제 미래 먹거리로 네. 손꼽히고 있는데 그 관련된 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옴시티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들으면요. 뭐 길이 170km의 직선형 도시 더 라인, 해상에 떠도는 물류단지, 뭐 옥사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게 더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미래형 도시입니다. 더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롯데타워 높이 500m 이런 거대한 벽이요. 200m 사이를 두고 170km를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 같은 거를 170km에 이르게 지어 나가겠다. 그렇죠. 그거를 양옆으로. 네. 그러면 면적이 엄청 넓겠잖아요. 그 면적이 서울의 약 44배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는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하고요. 이동 수단은 이제 UAM 그러니까 드론 자동차. 뭐 이런 우리가 상상 속에 그리던 미래 도시 그 자체입니다. 공사비도 엄청나겠죠.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요. 640조 원이고요. 이 모습을 축소한 모형 등을 전시한 게 아까 편집장께서 말한 그 전시회입니다. 네. 네옴시티 미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였는데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일본에서도 여기 있는 건설 산업 많이 수주하려고 경쟁하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를 연 거예요. 우리나라부터 방문해서 전시회를 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옴시티가요. 5년 전 무함마드 빈 살만 그러니까 MBS 사우디 왕세자 주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획만 4년이었고 1년 반 전부터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시작할 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엄청 나왔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사우디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는데요. 이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제 전시회를 열었고 그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러 역량을 같이 이제 수주를 해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에너지, 모빌리티, IT 등 네옴시티의 건설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양한 중동 건설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우디가 네옴시티 건설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할 우리나라에 먼저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옴시티가 뭐 한 5년, 10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네. 진짜 30년, 40년짜리 프로젝트잖아요. 네. 이게 잘 될까요? 어떨까요? 뭐 이게 섣불리 뭐 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네옴시티 프로젝트예요. 현재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더 라인에 인프라인 터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미글로벌은 총괄 프로그램 관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러 신규 입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을 비롯한 여러 건설, 뭐 모빌리티 기업들이 신규 입찰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옴시티는 오는 2030년 1단계 완료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완료까지는요.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일단 여기에 입주자 100만 명을
모집을 하고요. 3, 40년 안에 900만 명을 거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건설업체나 뭐 엘리베이터 기업, 에너지 기업들은 네옴시티 대규모 수주를 따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와 금융 조달을 해당 기업이나 국가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금융 지원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 건설 분야에서 이 네옴시티가 얼마나 이제 잘 수주하고 사업이 잘 진행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만 놓고 보면 하나의 수주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같이 투자도 하라, 네. 금융 지원도 하라 그러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는. 괜히 물리는 거 아닌가? 네.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그리고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역시 경제상식 퀴즈 조금 어려웠는데 많이들 맞춰주고 계시네요. 한 번 더 퀴즈 내드릴게요.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 또 코인 쪽에서도 이 증후군 많이 언급이 됐었죠. 남들이 특정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이걸로 돈을 벌었다. 그냥 배가 아픈 걸 넘어서서 불안감까지 느껴지는 거죠. 나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만 벼락거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1번 포모 증후군, 2번 새집 증후군. 보기가 있으니까 참 쉬워지죠. 0780님.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 공모주라도 같이 뛰어들어야 할 것 같아서 뛰어들었는데 이자값도 못 건졌어요. 유유라고 보내주셨고요. 6503님.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0426님. 남편이 최근에 주식을 하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네요. 남편이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4261님께서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어제 하루였습니다. 라고. 맞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위험 투자고 그것도 고위험 투자, 고위험 자산이 맞습니다. 다만 그게 곧 투기냐 투자냐는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투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제 앞에 있는 이 A4 용지조차도 투기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식 투자도 잃지 않는 투자, 꾸준한 가치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포모 증후군, 2번 새집 증후군 중에서 하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먹태 과자, 최근에 그 유행하고 있는 새우 과자처럼 만든 먹태 과자 드셔보셨습니까? 이거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나온 지 거의 한 달 다 돼가고 있는데 195만 봉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맛이라도 보려고 이걸 웃돈까지 주면서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자를 도대체 어떤 과자이길래 그런 건지, 또 이거를 이 과자를 만드는 식품 업체 또 유통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 혹은 악용하는 건 아닐지,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대 소비자학과 김우혁 교수입니다. 김우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먹태 과자 드셔보셨어요? 저도 먹어보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어봤습니다, 아직은. 편의점 사장님하고 친해야지 먹을 수 있다던데. 아마도, 예. 저도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이걸 어렵게 구해와서 한 대여섯 네. 명이서 조금씩 나눠 먹어봤는데 뭐 맛은 있더라고요. 이 먹태 과자, 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부터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이 무더운 날씨와 함께 여름철 맥주 안주 중 하나인 이 먹태를 활용한 먹태 과자가 그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SNS 구매 인증샷과 먹태 과자를 활용하여 그 본인들만의 개성 있는 레시피 공유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MZ 세대들이 단순히 과자를 먹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경험 소비의 관점에서 마치 게임이나 이러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이란 구매를 위한 기다림, 그리고 소비, 구매 인증까지 포함된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현상은 내가 이것을 구매하고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만들었다는 이 만족감이 주는 소비자의 경험 소비의 맥락에서 설명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 소비의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그 먹는 경험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맛인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일부러 조금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일부러 조금만 유통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전문 용어로 헝거 마케팅, 이 배고픈 사람들을 노리는 헝거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헝거 마케팅이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게 어떤 전략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이 헝거 마케팅이란 한정된 물량만 팔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잠재 고객을 단어 그대로 배고픈 상태로 만드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소위 한정판 마케팅이나 희소성 마케팅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헝거 마케팅 전략은 최근에 유통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상품의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대량 생산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 출시 초반에 이러한 헝거 마케팅을 사용을 해서 제품에 대한 어떠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금 체크를 하고 이목을 끌어서 궁극적으로 이 판매량 증대를 이끄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일례로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허니 버터칩 과자라든지 이런 꼬꼬면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그 과자 회사 입장에서는 한정판 마케팅 아니다, 헝거 전략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근데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기업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짝 효과는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한정판 마케팅 전략을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기업의 입장에선 좀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하기 계속 어려우니까 네.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쌓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 행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만약에 이 제품을 구해서 먹었을 때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약에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이 배가 되어서 오히려 기업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에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죠. 우리 1056님, 저는 이 과자 별로던데요. 대학생 아들이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서 온 식구들이 조금씩 맛을 봤네요. 이럴 때 편의점 알바하는 아드님이 효도를 했네요. 효도를. 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업체가 과자 생산량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장을 증설까지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이유는 뭘까요? 네, 아시다시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생산 라인 증설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제품이 인기가 있는 것은 알지만 과연 이 인기가 지속성에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인기가 직접적으로 그 소비자들의 구매로 꾸준하게 이어질지에 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매우 힘들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식품 시장의 특성상 먹거리 소비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예로 방금 말씀드렸던 허니 버터칩 같은 경우도 이 헝거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제품의 품귀 현상을 빚어서 1년 반 만에 새로운 공장을 완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제품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수요가 줄어서 월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공장 증설에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거 투자를 더 얼마나 해야 되나, 이 유행이 또 반짝으로 그치면 어떡하나, 양쪽으로 또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그 유통업체들이 이거를 또 교묘하게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잘 나가는 이 과자를 다른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끼워 팔기로 넣는 건데, 이거는 좀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이 끼워 팔기는 그 특정 제품의 붐이 일어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허니 버터 과자나 뭐 포켓몬빵의 끼워 팔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그랬죠. 예, 2014년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례에 대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아는 이 뭐 할인마트에서 진행하는 1+1이라든지 2+1 행사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 허니 버터칩 과자의 다른 과자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네. 다소 소비자들에게는 비양심적으로 비춰지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끼워 팔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과자 한 다른 거랑 3개, 4개 묶어서 팔더라도 그게 불법은 아니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과자를 맛보기 위해서 다른 거 2-3개 그냥 같이 살 수밖에 네. 없겠고, 또 요즘에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 과자를 되파는 사람들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700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10,000원, 뭐 10,000몇천 원 이렇게도 한 봉지에 팔던데, 이것도 일종의 재테크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현상은?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어떻게 보면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정가에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이제 리셀 재테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이러한 리셀 시장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리셀 플랫폼에서 이게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은 실수요보다는 또 가수요, 투기 수요가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참 그것도 부작용이 계속될 텐데요. 근데 이거를 거래시켜주는,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그 플랫폼 업체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네. 거기에다가는 뭐라고 좀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의 역할만 하고 이제 이 개별 판매 업체들의 판매가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격 책정이나 무엇을 판매할지는 이제 판매 업체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다만 제품에 만약에 하자가 있을 때 이 플랫폼 업체에서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는 그 통신 판매 중개업자다라고 하면서 약간 또 빠져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고가품의 뭐 시계나 가방, 뭐 신발 이런 거에 이어서 이제는 과자까지도 되파는 리셀 시장의 주요 제품으로 등극이 됐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어떤 점 조심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리셀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개인 간 거래 시 만약 여러분 소비자가 그 피해를 당하신다면 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사실 구제를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식품위생법상 만약에 그 포장을 개봉한 식품, 즉 제품의 포장이 개봉한 상태에서는 중고 거래가 불법이니 소비자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천대 소비자학과, 아직 먹태 과자를 못 드셔보신 네. 김우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금리는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에서 5.5% 구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와의 금리차도 최고 2%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려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은 지난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모든 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지수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7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오늘 오전 8시부로 풍수의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관심으로 낮아졌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는 해제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고령층의 경우도 평균 73살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평균 49살에 은퇴를 하더라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은퇴 후에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제2의 직업, 나아가서 제3의 직업도 필요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커리어 관리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희입니다. 네, 보통 이게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이나 시기, 구체적인 계획도 내가 사원이냐, 대리냐, 부장이냐, 아니면 임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인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나와서 1인 기업으로 일하다가 최근에는 한 IT 스타트업에서 전략 담당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사업을 하면서 회사원이기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직장인 분들을 뵈다 보니까 네.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과 회사를 나와서 정말 정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회사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보수적이 되셔서 왜냐하면 챙겨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니까요. 그래서 은퇴를 생각하시거나 뭔가를 생각하실 때 좀 더 고민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고민하시는 시간이 일을 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길어질 뿐이지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래 근무할수록 고민하는 기간만 길어진다. 그러니까 네, 당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장인지 임원인지 뭐 대리인지 과장인지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은퇴에 대한 준비는 차곡차곡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실제로 기업 교육에서 받는 질문들 중에도 네. 사원분들한테서도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아닌데 이 회사를 나간 나는 어떻게 힘을 길러야 하나요? 하는 질문들을 받고요. 대리 과장 연차인 분들한테서도 그 질문을 받고 부장이나 임원인 분들한테서도 그 질문을 받는데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또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출퇴근하고 또 주말에 일하기도 하고 야근도 하기도 하고 당장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먼 미래? 은퇴 준비까지 벌써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그런 분들께는 아주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부터 드리고요. 좀 잔인한 현실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9살까지가 평균 은퇴 연령이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먼 나이가 사실 아니실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지금 뭘 해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너무 먼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그걸 막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회사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오히려 고민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 오히려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왜 때문이냐면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경험이 적어서 그러신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말이든 뭐 평소에 30분이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뭐지?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내가 그거에 왜 자꾸 관심을 갖게 되지? 이런 것들을 봐보시면서 저는 씨앗을 뿌린다는 표현을 드리는데 이런 씨앗들을 최대한 많이 지금부터 뿌려놓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조성빈 님이 직장 생활 20여 년째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이 맞는 것 같네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새장 밖을 나가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수년째네요. 답답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나는 방법을 잃어버린 새. 너무 마음 아픈 나실 수 표현인데. 있습니다. 그걸 네, 준비해야 나실 수 된다라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될지 또 뭔가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녀야 될지 그런 고민도 또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돈 들여서 학원 다니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요즘은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모범생 경향들이 있으시죠. 워낙에 다들 또 고학력자들이시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돈 내고 학원 다니면서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뭐에 관심이 있지? 나는 시간이 나면 뭘 하고 싶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시려면 나는 일단 시간을 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필요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 일하기도 바쁘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유튜브 보시다가 잠드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이라도 꾸준하게 한번 시간을 내보시고 이게 덩어리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주말에 2-3시간이라도 덩어리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확보하시는 것을 1번으로 하신 다음에 그 시간이 생기면 나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싶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어떤 분은 아이 교육, 경제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회사에서 운영 담당을 하고 계신데 막상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일은 아이들의 경제 교육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왜 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 하는 관심이 있으셔서 이분은 주말에 2-3시간씩 시간을 내면서 일단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을 한다면 뭐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또 시작한 거죠. 아이들이 진짜 재밌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그 부모님들이 나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하는지 해보시면서 이분이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교 선생님들 하는 일이 정말 감정 노동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시간을 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험을 하면서 진짜 그 일을 하는 과정을 최대한 많이 겪어보시기를 저는 먼저 추천드립니다. 간접 경험이라도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파악을 하고 또 그것도 간접 경험을 해보고 자, 근데 업무뿐만 아니라 은퇴하기 전에, 퇴사하기 전에 인간관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 있으면 사실 너무너무 좋죠.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기 전에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일을 할 것 같으면 HR과 연관된 일이다 보니까 인사하시는 분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쌓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한참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 내가 진짜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 회사는 나한테 월급 주는 것 말고 도대체 주는 게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회사의 명함을 나를 위해서 10분 활용해 보세요. 아무래도 회사를 나와서 아무 소속도 없는 상태로 나를 설명하기는 회사를 오래 다니시면 다니실수록 더 낯설어지실 거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다닐 때 나는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모임에 나와보게 됐다. 요즘에는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모임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아무 간판도 없이 가려고 하면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은 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명함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좀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미리미리 만나면 좋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회사에서 나와서 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도 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어떤 동료가 나와 같이 해줄까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좀 레이더를 켜고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함 없이 살아야 하는 시간을 위해서 명함이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혹은 많이 경험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일, 상관없는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잘 정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기는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착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을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해보시는 것.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브런치 가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저한테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오셨었는데요. 브런치 가게를 아주 크고 화려하게 멋있게 짠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볼 수 있는 요리서부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주변의 브런치 가게들 탐색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메뉴는 어떤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보시면서 최대한 가볍게 연착륙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너무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너무 크게 시작하셔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시더라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건기 님이 회사 생활에서 배운 게 자영업할 때도 결국 도움이 되더군요. 일단 회사 생활 열심히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최현선님은 고용노동부 전업 지원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는 분들이 또 조언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2부 때는 밤사이에 미국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는데 그 의미와 전망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부 때 10시 5분에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돌아올게요.